안녕하세요. 하루 본범입니다. 오늘은 금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한국은행에서 경제 전망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님의 기자회견 쭉 봤는데요. 저는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금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금리가 최근 한 1, 2년 사이에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고 지금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 하락을 할 것인지 다들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도 공부하면서 이렇게 영상으로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 제 의견이 다 100% 맞는 건 아닌데, 그리고 또 부동산 부분에 관해서만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좀 뷰가 다를 수도 있어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은행은 부동산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그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가를 잡고 경제 성장률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하고는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기준금리의 방향을 잘 전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나온 뉴스를 한번 보시면 MBC 뉴스에서 가져왔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한국은행이 지난 2월부터 동결한 기준금리를 또다시 3.5%로 묶었습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만큼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를 높여서 소비와 투자를 더 위축시키고 가계와 기업 부채를 키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앵커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3.5%로 동결을 하지만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배제하는 그런 뉘앙스가 좀 있죠. 그리고 금리를 높이면 그 가계부채나 PF 대출 이런 게 좀 위험하니까 올리지 않고 긴축의 기조를 유지하겠다. 이런 내용이 좀 핵심이었어요. 그러면 당분간 금리 내리는 거는 좀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른 자료를 한번 보시고 통합해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이렇게 금통위에서 발표가 나고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는데 한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연합뉴스에서 한은 금리 더 올릴 수도 경고에도 전문가들 인상 사이클 끝나 이렇게 헤드라인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은행은 동결은 하기는 했지만 더 올릴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총재님께서 그 6명의 방통위원들 중에서 4명은 3.75%까지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을 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2분은 그냥 현재를 유지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쨌든 어제는 그냥 동결을 했어요. 만장일치로. 그러면서 계속 총재님의 발언을 들어보면 내년에는 물가가 상승률이 둔화가 될 거긴 하지만 현재의 기축 통화 유지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뭐 올릴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그래도 다른 자료들을 보면 이제 금리는 올라가기 힘들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람 심리가 더 선행하잖아요. 그럼 뭐 금리 인상 다 끝났네. 뭐 그런 심리 때문에 더 금리 인하를 바라는 마음에서 더 경제가 좀 움직일 거를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더 올릴 수도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긴축을 계속 유지하겠다. 말씀은 계속 워딩을 하시는데 이제 금리 상승은 끝났다. 이런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총재님은 수출이나 이런 거는 괜찮게 보시는데 기존의 높은 금리에서 가계부채를 받으신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건설사들의 PF 대출이 내년에 좀 더 위험할 것 같다 이런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는 안 좋고 더 이상 부동산 경기에 어떤 좋은 시그널을 주지 않으려고 하시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섣불리 내릴 수 있다 이런 발언을 좀 자제하시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뉴스를 보시면은요, 내년 하반기에 인하 시작,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내년 3월 인하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30일 기준 금리를 다시 동결하면서도 추가
인상 가능성을 강조하며 금리 인하 논의 자체를 부인했다. 네, 부인했습니다. 그렇지만 분위기는 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살짝 매파적인 메시지였는데 가계부채 부동산 쏠림을 막기 위한 일종의 겁주기로 해석하고 있다. 뭐 저도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가계부채 심각하니까 금리 인하를 당분간은 기대하지 말아라. 좀 저는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를 보시면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여기서 미국이 조금씩 내린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내리면 우리나라도 따라 내릴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그리고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금리가 원래 더 높아야 되는 거잖아요. 미국이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미국과 스텝을 동시에 같이 가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 방향이 달라지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인하한다는 그런 뉴스들이나 수치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인 수치를 보시면 이게 패드와치거든요. 패드와치는 FOMC가 열릴 때마다 그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2023년 12월 요때를 지금 5.5%로 보고 있습니다. 연준에서 금리를 전망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가능성을 높게 보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 24년도 1월 달이 되면 이게 이제 FOMC가 열리는 날짜거든요. 5.5%에서 또 다수가 여기에 머물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동결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2024년 3월 달이 되면 한 스텝 내려올 거라는 이쪽에도 좀 많이 몰려 있죠. 현재는 여기에 많이 몰려 있지만. 그리고 2024년 5월 달에 가면 이쪽이 훨씬 많죠. 이런 게 100%다 맞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의 흐름을 예상하는 자료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점점 내려가는 쪽에 비중이 많이 쏠리고 있잖아요. 내년 6월 달에는 5%까지 내려갑니다. 현재 여기 있잖아요. 5.5%. 미국 기준금리의 앞으로의 방향이 이렇게 내려가는 쪽으로 잡혀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역행하면 안 되잖아요. 같이 머물던지 같이 내려가던지 이렇게 돼야지 정상적인 그 흐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역행해서는 안 되죠. 그 방향성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물가가 더 이상 올라갈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물가를 결정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지수도 있지만 그 휘발유 가격 있잖아요. 휘발유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3개월 기준으로 봐도 최고치를 찍고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1년치를 보더라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이때 최고치를 찍고 그랬는데 최근에 전쟁 이슈도 있고 하지만 좀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둔화되면서 수요가 줄어들고 해서 그런지 물가를 결정하는 이 유가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점점 더 희박해지는 거죠. 근데 뭐 그게 100%다 맞는 건 아니죠. 앞으로 또 어떤 지정학적 변수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것도 그렇고요. 한 달 전에는 미국 국채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우리나라의 은행채 금리나 그거를 베이스로 두는 주담대 금리도 올라가는데 그래서 한 달 전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제일 높았잖아요. 그거에 베이스가 되는 자료가 국채 금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시면 23년 10월 달에 가장 이제 고점을 찍었죠. 그리고 지금 점점 내려오고 있습니다. 방향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살짝 좀 올라갔지만 또 전체적인 방향이 아직까지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내려오는 방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채는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미국하고 거의 비슷해요.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는 1개월 기간으로 보시면 최고점에서 4.07에서 최저점은 3.55를 찍고 한 달 만에 한 0.5% 정도는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올라갔는데 전반적인 그 흐름을 보시면 지금은 방향이 이렇게 많이 내려왔습니다. 1년 주기를 봐도 지금 이 정도 내려왔죠. 국고채 금리를 베이스로 하는 은행채 금리를 보시면 은행채 금리가
조달 금리를 결정하는 금리가 되잖아요. 그것도 한번 보시면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면 은행채 금리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관을 다 평균을 내서 금융채, 은행채라고 써있죠. 무보증, AAA 등급의 채권을 금리를 살펴보면 이게 하루하루마다 이렇게 바뀌거든요. 11월 1일은 4.7%에서 출발을 해서 4.6, 4.5, 또 점점 수치가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가장 낮은 날짜가 언제냐면 11월 29일 4.1. 근데 하루 만에 조금 더 올라왔죠. 근데 전반적인 흐름을 보시면 한 달 만에 0.6 정도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이미 주택담보금리는 이런 선행 지표들의 영향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베이스가 되는 이런 기준 금리들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6개월, 9개월 이런 단위로 길게 봤을 때는 금리가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죠. 사실 지금 당장 은행에 간다고 해서 이게 바로 내려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방향은 잡혔잖아요. 이렇게 방향을 쭉 보면서 내가 언제 매수를 하면 좋을지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아파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 자기 돈 가지고 집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추이를 쭉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모니터링 하면서 집을 사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경기 불황과 주택 시장은 조금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설사 경기가 불황이어서 집값이 떨어졌다고 하면 그 집값이 그대로 떨어져 있진 않죠. 언젠가는 또 다시 오르고. 저는 상승론자도 아니고 하락론자도 아닙니다. 순환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내가 사면 언젠가 상승 사이클을 또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매도를 하든지 뭐 갈아타기를 하든지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지금 불황이고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집 사지 말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좀 안타까울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매수자 우위 시장이잖아요. 내가 매물을 좀 골라 살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미분양도 있고 빌라, 요즘 빌라 시장이 완전히 얼었잖아요. 경매 시장도 있고 내 자금 사정에 맞춰서 대출을 좀 땡겨서 싸게 사고 싶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금리가 높아도 경매를 추천을 드리고요. 금리가 불안하다 그러면은 미분양 시장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미분양 시장은 건설사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자 후불제 혹은 중도금 무이자 이런 조건들도 많이 내걸고 있거든요. 이런 데 가시면 일단 금리 리스크는 회피할 수 있으니까 좀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이 비싼 것만 아니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공급이 지금 부족하다는 거를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한 2, 3년 후에는 공급이 없어서 그때 각광을 받을 상품이 뭐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미분양 난 물건들이 그때 가면은 신축이라는 아주 좋은 이름으로 또 각광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빌라 같은 것도 지금은 빌라 인허가도 많이 줄었잖아요. 근데 빌라도 절대 없어지면 안 되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빌라 투자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빌라 투자는 정말 입지가 좋은 곳에 하셔야 되겠죠.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서울 대치동에 있는 빌라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그 회전율이 좋잖아요. 항상 수요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데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나의 상황에 맞는 그런 투자 상품이나 실거주 상품을 꾸준히 모니터링 하시고 금리가 내려가는 추이를 보시면서 내년 하반기가 될지 내후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금리까지 내려오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